고소하신 비법이 배는 불타는 거 아니오? 홍고추 통으로 가르라 그랬슈. 동치미 꼭 넣어라 했대. 거기가 어디냐고? 해홍동. 비비는 순간 맛집이 되는 여기는 비비씨 맛있고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프죠? 주물러도 그때뿐이고.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약해진 정맥을 탄탄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로 정리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전국 판세와 다르게 국민의힘이 25개 선거구 모두 휩쓸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TBC 보도 기획 집중 분석 2024 대구 경북의 선택에서 4.10 총선의 결산과 함께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좀 먼저 풀어보죠. 총평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배 소장님. 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라는 오명을 달게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선거 성격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심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어떻게든 이 선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다만 영남 지역은 대구 경북도 그렇고 PK 지역도 그렇고 결집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적어도 영남 지역은 정권 심판 성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임기 3년이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결과를 준엄하게 인식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총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건 중간 평가라고 하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간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실정들, 특히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폐기를 하고 또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성과는 평가받지 못하고 그냥 막판에 터져 나온 그 대파 흔들면서 그 대파 하나가 모든 민심을 그리고 블랙홀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거 전략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게, 어쨌든 저쪽은 보면은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김부겸 전 부총리 총리 투톱에 어떤 선거의 귀신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총리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원 팀이 되지 못하고 이 보수를 직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선거 전략 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란 기체 아래 반윤 연대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포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어떤 보수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반윤 연대에 대한 합의진을 함께 펼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원톱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이종섭 전 대사의 어떤 임명 과정에서 오는 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집에 보통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이 있으면 네. 모든 걸 수능 뒤로 미루는데 네. 총선 전에 그러한 어떤 굉장히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배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TK는 25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을 했습니다. 네. 보수의 텃밭임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건 봐야 할까요? 명함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무너져가든 무너질 뻔했던 이 보수정권, 자칫 200석 이상을 범야권이 가져갔다면 개헌 또 탄핵 이런 우려까지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TK가 했다, 보수 대결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또 기여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TK가 싹쓸이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수의 본산이긴 하지만 뭔가 확장성 또는 혁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공천 때도 상당히 우리 TBC 방송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어떤 역동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이 명함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로 보입니다. TK 싹쓸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대구 경북은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다 이래 보이고요. 어쨌든 21대 때는 보면 민주당의 어떤 여소야대 형국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발목 잡기, 어떻게 보면 입법 폭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 대구 경북에서는 힘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면 이번에 그 어떤 정권 심판에 맞서서 2조 심판을 냈었습니다. 사실 이거 2조 심판이 먹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종 비리로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입시 비리만으로도 지금 항소심에 유죄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2조 심판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 선거 막판에 보면 민주당발 악재들 그 김준혁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민주당이 아마 200석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 탄핵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구 경북 표심이 조금 직결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참패로 대구 경북 25석을 다 휩쓸었어요. 근데 이때 발표가 될 때 말이죠. 대구의 시당 그 저희 화면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기뻐하거나 웃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쁘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예. 전체 선거 결과는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대구 경북 싹쓸이 하면 뭐합니까? 대전에서 전멸을 했는데 네.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거의 전멸을 한 셈인데 이렇게 가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대구 안 되고 대구는 좋습니다. 경북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구를 넘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 선거 이후의 혁신 또 개혁의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도적 역할을 그래도 단단한 지지 기반을 그래도 유지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개표 방송하고 나면 의원님들 당선되신 후보들을 모시는데 안 나오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뻐할 수 없는 구조였죠. 이번에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그 254군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다 냈거든요. 예, 호남에도 보면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후보를 다 냈었습니다. 근데 보면 선거 결과를 보면 동쪽은 완전 빨간색이 네, 그런 지도죠. 우리 서쪽엔 몽땅 이제 파란색 민주당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뭐 대구 경북 의원들은 뭐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아마 선거 막판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해서 이 전국 유세를 다녔는데 예. 마지막 날은 마지막 유세를 끝나지 못할 정도로 탈진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우리 후보 당선되신 분들이 다 애잔함을 느끼면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에 같이 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 어찌됐든 뭐 야당의 전국 주도권을 이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정치적 고립, 우리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갖다 대긴 좀 그런데 그런 우려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정치적 고립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번에 당선된 우리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대구 경북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황금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적 부흥기를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내 안에서 일단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커졌습니다. 커졌죠. 예, 딴 데가 줄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커졌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줬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보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25분의 의원들의 보면은 지금 재선 이상 19분이 되거든요. 육선에서부터 우리 초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선수의 좀 다양성 속에서 6선 이상 된 우리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4선 이상 의원들은 또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또 3선 이상 의원들이 보면 국회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을 또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저는 조금 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좋은 부흥의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들 면면을 보면 30대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래 또 어떤 미래를 위한 불씨들을 굉장히 좀 대구 경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불씨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번 대구 경북의 어떤 선택은 정치적 고립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욱더 할 일이 많아졌다,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대구 경북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해냈고 한국 정치에서 대구 경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중진들 중에서 제대로 대선 후보급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주도적 역할을 왜 개혁신당의 비례후보 당선자가 우리 대구 출신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보다는 더 혁신적으로, 더 파괴적으로 대구 경북의 이 혁신적 경쟁이 더 물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저는 이번에 당선된 25명의 당선자들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대선 후보를 키워가는 그런 노력과 기여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워낙 이제 뭐 일방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투표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32만 만의 최고 투표율인데 대구 경북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배투표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특히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투표율은 무슨 뜻입니까? 그 중요치가 않죠. 네. 대구 경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대구 경북은 투표율이 낮으냐? 그거는 무경쟁 그러면은 이게 투표율도 무혁신, 투표율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TBC 특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공천을 좀 조용한 공천을 하더라도 다 좀 치열하게 그리고 국민 추천 후보 그다지 효과가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정교하게 말 그대로 선거 혁신과 또 돌풍의 중심이 대구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대구 저도 거기서 출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선거 분위기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네. 원래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네, 네. 근데 민주당에 보면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나 있었죠. 또는 홍일학 의원이나 예, 예. 이런 분들 약간은 이제 대형 정치인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 뒤를 잇는 민주당에 조금 마땅한 강타자 후보가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에서 민주당의 어떤 견제 기능 또는 퇴조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 유권자들에겐 조금 맥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이번 총선에 앞서서 어쨌든 현역 물갈이에 대한 어떤 여론 어떤 그 교체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아마 나름대로는 좀 공천 룰 세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역 관리를 해온 다선들이 대부분 다 재공천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 그리고 선거 막판에 보면 전혀 공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국민 추천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 추천제가 시행된 곳이 또 대구에서 가장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아주 굉장히 조금 뭐 나름대로 괜찮은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을 배제하고 갑자기 약간 낙하산식의 그런 국민 추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보면 이번 대국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좀 음식 맛은 별로 없는데 배고파서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약간의 구내 식당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구내 식당을 뭐 특별히 폄훼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구내 식당도 맛있고 맛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5년 내내 여소야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진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네. 정부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것과 당위적인 게 있는데 지금은 당위적인 게 중요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사람 안 바뀐다,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2년 안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저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게, 윤 정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까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일단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요. 일단 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 뭐 개각 수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단 뭐 장관 교체라든가 내각 쇄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타난 표심은 대통령을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여야가 협치해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한동훈 특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지금 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국정쇄신 의지를 보이고 아마 총리 등을 교체하게 되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인준에 대해서 만약에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 즉 결국은 21대 국회 때처럼 또 국정이 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이것을 풀어나가는 부분은 대통령은 지금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범야권 특히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 대목에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까요? 일단은 뭐 이 특검이 이제 지금 아마 지금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굉장히 조금 거부하는 입장. 특히 뭐 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때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지 굳이 뭐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어떤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였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얘기를 해온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화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뭐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전향적으로 검토할 거다. 김부겸 위원장이 사실 이제 네.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통령이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야 대통령이 얻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총선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조국 대표도 만날 겁니다.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주제를 놓고서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대통령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야당 지도부 이제 공석 사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당 수습은 시급하고 당 수습 과정은 어떻게 밝게될까요? 우선은 이제 대응 체제가 되겠죠.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겠지만은 비대위가 계속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전당대회가 돼서 나경원 당선자가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또는 누군가가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나타내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차기 당대표를 맡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수도권이 처참한 결과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는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 물론 대구 경북의 뭐 주호영 의원 또 중진들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까지도 계속 이어서 오히려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추경호 전 부총리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낙동강 벨트 부산 민심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 이번 당선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참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과감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3차원의 이 삼각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할 사람, 또 당 바깥으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도 맞대응이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사람, 또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김태호 의원 당선자가 중간 단계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 뭐 국무총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건 뭐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건 나중에 결정되는 문제고 당장은 중간 다리로서 김태호 의원 당선자가 할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PK가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비대위 체제를 얘기했는데 전당대회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비대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비대위가 존속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대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금 혁신형의 비대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혁신형 비대위를 보면 얼마 전에 보면은 이번 비대위 이전에 보면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좀 절반의 성공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 혁신 비대위 위원장을 좀 맡고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당선된 젊은 정치인들, 젊은 당선인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뭐 김재섭 당선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도 우재준 뭐 당선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젊은 당선인들을 조금 많이
그 혁신 비대에 참여시켜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혁신형 비대를 좀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민심을 수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당의 어떤 체질이 좀 바뀔 때쯤 되면 한 7월 달이나 8월 달쯤 가서 아마 9월 달부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쯤 아마 차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가는 과정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죠. 김태호, 인용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정치적 뭐 정계 은퇴 얘기하고는 거리가 둔 상태고요. 다시 기회를 잡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또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것이 한동훈이었는데 이제는 다 만드신 말씀 아니에요? 한동훈도 있어요? 너무 훅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분간은 한동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치는 분명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이나 뭐 전을 붙이든요. 이렇게 인물이 주목을 받았던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해보더라도 가장 중량감이 있는 보수 진영의 또 대표격이고 그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언제 돌아오느냐, 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데 똑똑함, 검사, 독설 이거보다는 훈훈한 거, 우리 TBC가 보여주는 이런 머리보다는 가슴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거긴 배인데요. 네. 네. 할 말을 잃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돌아올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막상 선거를 지고 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 또는 말투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이제 선거 과정을 복귀해봐도 어떤 검투사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이재명을 향한 검투사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로감이 조금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본인이 전국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국민적 인지도를 올리고 그리고 어떤 당원들을 좀 결집하는 여러 가지 조금 본인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을 많이 얻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권에 처음 몸을 담았고 본인의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고 특히 총선이나 큰 판의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는 선거를 공천에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자기가 미련도 후회도 없을 만큼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아마 본인이 아마 정치적인 조금 휴지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아마 저는 전당대회가 뭐 7월 달이나 8월 달 그때쯤 열리면 한 석 달 뒤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본인이 아마 이번에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건지 아닐 건지를 조금 나름대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당권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별로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저는 아마 차기 당권에 출마하는 것까지도 심각하게 선택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 의견은 동의하세요? 차기 당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또 정치적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YS나 DJ처럼 또 장시간은 아니더라도 달라진 한동훈 또 새로운 한동훈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당장 소진되기보다는 선거에 이미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선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2석. 조국 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교수님, 조국 혁신당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민주당의 151석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가지는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어떤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지민 비조라는 전략으로 큰 틀을 그냥 전체 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닌 조국 대표가 사실은 리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본인이 아마 거대 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을 조금 되찾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국 대표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어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선명성을 드러내려면
계속적으로 반윤 정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바로 어떤 뚜렷하게 아마 뭐 이 의정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선명성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자칫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특검 정국, 사정 정국 이걸 국민들이 과연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일부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일 것이다. 공격성을 이빨을 이제 드러낼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조국 대표의 모습은 이렇게 막 선동하고 또 마치 운동가처럼 모습보다는 그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선거 때는 그게 먹혔을 겁니다. 선거라는 성격상. 하지만 일상적으로 적어도 12석이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당의 제3당이에요. 적어도 대표라면 뭐 법원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또 수감이 되고 법 집행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들이 제가 대구 경북도 그렇고 우리 대구에 가도 그렇고 부산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일 잘하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재자, 조정자로서 정말 이 뭐 특검이다 이런 쪽 주장하는 것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책이 민생 정책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냐,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또 법대 교수로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당 내에서 조율을 하고 주도하는 그런 조국의 일 잘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됐다. 누가요? 부상했다. 조국 대표.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일단 뭐 이 대법원에서 일단 그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권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거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조국 혁신당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옥중 경영을 할 만큼 조국 혁신당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항소심에서 사실은 유죄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년형으로 아마 당분간 아마 대권 출마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드려서 저는 법적 사유와 다르게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보다는 조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PK 기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다 PK 기반의 민주당 대선 후보 훨씬 더 파괴력과 확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붙어 있는 그런 거부감보다는. 그래서 저는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아니라 조국이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명의 거론해야 될 당선자가 있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드디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우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뭔가를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다. 자, 이준석 대표의 입지 달라진 겁니까? 저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안 될 줄 아셨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뒤집어졌다.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정말 극적인, 정말 화성에 던져진, 정말 화성에서 결국 빛나고 있는 스톤이다. 이준석 이렇게 되는 건데 대구보다는 화성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의 유권자 평균 연령이 35세. 여기라면 해볼 만하다. 이른바 반윤 반명 정서를 다 노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도 있겠지만 여기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다지 호감도가 높은 지역은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경쟁했던 공영훈 후보자의 또 자녀 정의원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요. 이준석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막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깥에서 원외에서 논평이나 분석을 하는 차원의 이준석 당선자가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2030 세대를 아울러서 대선 후보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기 역할을 해서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또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국혁신당마저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첫일성도 일단은 각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거의 사수 만에
일단 뭐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본인 입으로도 볼 때 그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정도의 네, 그런 표현을 표현을 썼죠. 본인 스스로가 거의 뭐 정치적 극한 상황까지 본인을 끌고 가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번 뭐 선거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본인 선택한 지역에서 보면 가장 20대, 30대 비율이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막판에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반윤 정세에 기반한 정권 심판론에 기반한 그런 유권자 전략, 표심 전략을 잘 써서 돌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보면 국민의힘의 집권당의 최연소 대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새로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 뭐 최고의 스타라고 꼽아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정치적 행보에도 파란불이 들어왔고 대권 가도에도 탄탄해졌는데 몸을 일단 낮추는 모습이세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어떤 행보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입지를 완전히 구축했거든요. 이번 22대 총선 때 본인이 이제 뭐 이재명식의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총선을 지휘해서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할 만큼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입지는 확고해졌다고 보고요. 아마 차기 당권에 바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초대를 받아 좀 쉴 것인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차기 당권 그리고 2027년도 대선 때까지는 거의 탄탄대로의 길이 열리지 않았나. 단지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법 리스크는 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대권 3년 동안에 크게 위협은 되지 않는다. 단지 유죄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환호보다는 오히려 고심의 국면이다. 이렇게 표정은 그랬어요. 표정은 그래서 왜 로키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제 야당으로서 당대표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 거대 야당을 본인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이번엔 사실 이제 본인의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 기쁨이 크면 또 걱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거대 야당이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것 외에는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어? 선거가 뭐야? 이 민생이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특검 타령이야? 또는 윤석열 정부 탓 타령이야? 대파 타령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세 가지의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내 결집인데 이건 해냈어요. 이미 비명행사, 친명 행제 공천으로 해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해소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거대 야당의 사실상의 지도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법원의 판결도 이 쉽사리 또 간단히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연 확장. 이 비호감을 어떻게 틀어낼 거냐. 아직까지 중도나 또는 보수 쪽에 더 폭넓은 더 많은 유권자에서는 아직까지 비호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인재로 영입한 사람들 중에서 사실 당선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류삼영 후보자 서울 동작구에서 7번, 8번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민주당에 만족해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국민 여론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그 카드는 무엇이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4명의 그 주요 인물들을 언급해봤는데요. 여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홍 시장이 발언을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혹평을 했어요. 저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홍준표 시장의 태도와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경쟁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홍카콜라 등을 통해서 분수 정치를 해왔던 홍준표 시장, 누구는 뭐 마음에 들어하고 누구는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준석 당선자 대표는 차기 총리감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뭐 어떤 반응을 할지
그거 주어도 내가 맞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대구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홍준표 시장은 강함과 약함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대중적인 그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또 본인을 벼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까? 이 과제는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 시장님이 홍준표 시장님이 굉장히 좀 괘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아직 홍 시장님은 한 번도 찾아뵙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 홍준표 시장을 다 찾아뵀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노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보면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은 방문하고 또 대구 유세는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홍준표 시장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본인이 검찰이 대선배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선배인데 한 번도 찾아뵙질 않았다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보면 원톱을 하기 전에 본인이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처럼 어쨌든 대권까지 직접 치러본 그런 분들을 만나서 조금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받고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듣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좀 찍히지 않았나 싶은 게 있는 거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때 한 7번 정도 SNS로 완전히 거의 폭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선거에 많이 치러보지 않은 경험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마 지민 비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좀 지금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금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엔 이제 25개 지역구를 휩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가볍게 요즘 가장 핫하다는 노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어보시죠.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입니다. 국민의힘 25개 선거구가 다 빨갛게 국민의힘 후보들이 됐으니까 아마 정권 심판론보다는 국정 안정을 DK는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이 빨간 맛의 속성이 아주 끌립니다. 왜냐하면 매콤하고 아이고 이거 좀 먹어봐야지 이런데 정작 먹고 나면 너무 이렇게 막 입이 화끈거리고 또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게 결국 대구 경북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결집을 한 것은 또 필요했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만큼은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명함입니다. 결국 대구 경북은 무조건 국민의힘 깃발만 돌면 당선되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우리가 또 다른 대답을 내놓기가 참 궁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앞으로 국민의힘의 변신과 보수의 변신에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그 과제도 주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나름대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대구 경북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을 좀 높게 평가하고 또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대구 경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3년마저도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자는 그런 의미가 좀 강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만 꽂으면 당선되느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역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텃밭이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연암에서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좀 보이거든요. 오히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거의 20%대에서 25%대가 나오고 오히려 호남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지역주의가 그대로 있다는 부분들은 양 정당, 양 기득권 정당에서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개선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25개 선거구에 대한 곡은 이 빨간 맛이었고요.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흐르고 있는데 대구 경북의 4.18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대구 중랑구의 도태우 후보는 고배를 마셨고요. 경산의 조지현 후보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상대로 아주 힘겹게 이겼어요. 근데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 참 이 첫 만남이 어렵다는 뜻으로 뽑은 곡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어떤 뭐 총선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아깝게 그때 윤두현 의원에게 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4년간 나름대로 좀 절치부심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대선 캠프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메시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뭐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경산이라는 지역에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선거 초반 그리고 출구 조사만 보더라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어느 정도 조금 우세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보면 어쨌든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경산 지역을 2번을 찾아갔었습니다. 네. 2번 찾아가서 힘을 좀 보태고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지키지 않는 무소속 후보는 절대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냈거든요. 거기다 그래도 최경환 부총리가 하나 믿고 있는 게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를 했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어떤 대변인격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후보가 또 경산에 또 여러 차례 가서 또 그런 또 조지현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그나마 국민의 지지자들이 안정적으로 그냥 조지현 후보에게 뭐 이 표를 몰아주면서 마지막에 아마 조지현 후보가 어렵게 아마 이번에 뭐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무겁게 답변을 하셔서 자. 그러니까 예능을 생각했는데 다큐가 나와버렸는데 네.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 총선 결과를 보면 단 한 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없잖아요. 네, 예. 당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처음부터 결집 진영입니다. 결집을 했고 진영대로 가고 단 한 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나오잖아요. 어느 한 틈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명이라도 확보해야 돼. 그런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무소속 후보자까지도 당선자가 나와야 되는 총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결과라고 그만큼 최경환 후보자도 상당히 주목받는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네, 다음 곡 들어보시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그러죠.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대거 배출이 됐어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3선 이상을 지지해준 지역민들도 대단하다는 의미의 그 전폭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로 이 노래가 선곡이 된 겁니다. 오늘 뭐 노래만 들으면 안 되나요? 선곡이 너무 좋은데 그만큼 대구 경북에 대해서 뭐 비판이 뒤따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윤재욱 의원 참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참 성실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관리하는 데서 오만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특정인에 대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이 지역구 관리 중진대라고 해서 오만하게 건방지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대구 우습게 보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또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거죠. 제가 오늘 과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뭐 상임위원장도 여러 명 탄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주도적으로 민생, 그다음에 국정, 그다음에 당내 혁신 이런 부분에 주도적 역할을 803 전기를 안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 대구 경북에서 한 6분이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다 받은 세 번 출마해서 받은 표만 받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만큼 아마 본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만큼 저는 이제는 그 지역에 TK 우리 대구 경북에 돌려줘야 될 그만큼의 어떤 굉장히 좀 의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삼선 의원님들이 조금 열심히 좀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곡 들어보시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네, 비비의 밤양갱이네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호영 당선자 벌써 6선 고지 밟았고요. 4선에 윤지옥, 김상훈 의원이 있어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지만 어쨌든 밤의 안경처럼 달콤한 승리의 맛을 보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구 경북 대구에서 지금 6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뭐 그 대구에서 6번 하는 경우가 처음 아닌가요? 예. 박준규 전 의장이 6번을 했는데 대구와 경북이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나눠지기 전에 뭐 하셨더라고요.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진짜 전무후무한 뭐 예. 기록을 뭐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게 뭐 불심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엄청나게 하신 거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아마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소가 됐으면 대구 경북에서 정말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이만석 국회의장 이후로 우리가 국회의장을 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조금 육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쨌든 김상훈 의원이나 윤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4선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달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벌써 14선이구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역시 이 육선을 하면서 중앙부대에서도 간판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 그러면 정말 관록에 또 원내대표 등등 요직을 특임 장관까지 거쳤던 그런 인물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호영 당선자, 주호영 의원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일당이 됐더라면 당연히 국회의장이죠. 근데 중용의 정치인이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낼 수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인물이 바로 주호영 의원 수성구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주호영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용을 통해서 여야의 충돌 국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하나는 당내 역시 이제 6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자리를 떠나서 국민의힘을 정말 혁신적으로 이 대구 경북의 어떤 핵심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의 중심 정치인이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주호영 당선자가 의원이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선우정아의 상상입니다.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TK 도전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번에도 지역구를 한석도 건지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임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비례로 원내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상상에만 그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임미애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나름대로 뭐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임미애 의원이 나름대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김부겸 전 총리나 아니면은 그 홍일학 뭐 의원 이후에 전 의원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마땅한 후보가 마땅한 지금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이 없는데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보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요. 또 대구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지역구로 옮긴 이상식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만 출마하는 그런 인사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저는 추미애 뭐 당선인이나 이상식 당선인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나름대로 대표하고 민주당 입장을 대구 경북에 조금 나름대로 좀 여론을 만드는 그런 역할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임미애 당선인이나 아니면 이번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조금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에도 조금 참여하고 여론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건 정말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이냐? 단순히 이제 표 한 표를 달라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아니라 정말 민심은 진심이고 진심은 또 민심인 것이고 그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더 민주당 그래도 지지할 의사가 있는 젊은 세대들을 파고들고 또 하나는 지역 개발에 있어서 대구 경북이 목말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수 정당 밀어줬는데 대구 경북 된 게 뭐 있노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걸 해결해 주는 지금 거대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경북 출신 아닙니까? TK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하지만 정작
대구 경북에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오히려 거대 야당인데 더 정책이나 현안들을 대구 경북을 오히려 대구 경북의 동대구역을 더 빈번하게 와서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와서 그걸 닫혀져 있는 이 손잡이를 당기면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를 민주당도 레드맛, 빨간 맛을 맛볼 수 있는 빨간 맛이 아니라 파란 맛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토론 마칠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1분씩 드릴 테니까 4.10 총선이 이 TK 지역에 남긴 숙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 소장님부터 할까요? 네, 결집은 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면은 결집을 해서 무너질 뻔했던 윤석열 정부를 건져낸 것도 TK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까지도 주도해야 되죠.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이제 공격적으로 당의 혁신,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얻어나가는데 25명의 TK 전사들이 정말 탱크주의로 그래!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부터야. 가자.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대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형국이 다시 재현이 됐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이 중진 다선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나마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만큼 중앙 정치 무대에 가서 대구 경북의 어떤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분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만큼 역할도 책임도 커진 대구 경북 정치권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TBC 보도국의 집중 분석 2024 대구 경북의 선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